안녕하십니까. 정통에듀의 김한 교수입니다. 2025년도 2회차입니다. 정보통신 기사 필답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기사 시험은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편이었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합격 점수가 부족한 수험생들이 많지 않았을까 이렇게 염려되는 회차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산업기사 문제는 이번에 굉장히 좀 쉽게 나왔어요. 상대적으로 산업기사는 합격생이 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미 기출문제 풀이를 마친 상태인데 기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왕이면 산업기사 기사를 같이 시험을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싶네요. 언제는 기사가 쉽고 또 어느 때는 산업기사가 쉽기 때문에 둘 다 준비하시면 둘 중에 하나는 획득하기가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1번부터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1번 문제는 맞힐 수 있는 문제였죠. 하나의 이더넷 네트워크에서 가상 랜을 지원하며 이더넷 프레임을 위한 VLAN 태그 추가 시스템을 비롯하여 이러한 프레임을 관리하는데 동반되는 브릿지와 스위치에 쓰이는 절차들을 정의하는 IEEE 802 표준이죠. 그래서 IEEE 표준명을 아래 보기와 같은 형식으로 쓰시오. 4점짜리였습니다. 그래서 형식을 IEEE 뭐뭐점 이렇게 쓰라고 보기를 줬어요. 그래서 답은 이제 IEEE 802.1Q죠.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답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입니다. 자, 2번 문제. 자, 2번 문제도 이제 그동안 나온 문제는 아니지만 비슷하게 여러 번 출제가 됐었어요. 다음과 같은 디지털 통신 시스템이죠. 저는 이제 저희 교재에 있는 그림을 가져왔습니다만 똑같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간단하게 나왔고 형태는 똑같았죠. 여기도 이제 간단하게 이제 송신 데이터라고 나오고 여기도 이제 간단하게 이제 수신 데이터라고 나오고 여기도 이제 AD 변환만 나오고요. 뭐 이런 화살표는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DA 변환만 나오고 이런 화살표는 없었어요. 그럼 나머지는 이제 비슷하게 나왔고요. 여기도 이제 이렇게 안테나가 그려진 게 아니라 전송 회선이다. 이렇게 전송 회선이다. 이렇게 이제 출제가 됐던 문제죠. 그랬던 문제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교재에 있는 그림이 있기 때문에 그 그림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세세한 것들이 더 나올 수도 있죠. 그래서 교재에 있는 걸 가져왔습니다. 일단 이제 보낼 데이터가 디지털이든 아날로그든 디지털화해서 전송하는 과정이죠. 디지털 통신 시스템이니까. 그래서 만약에 아날로그 신호였다면은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로 변환하는 과정이 필요하죠. 그런 과정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부화. 디지털 통신 시스템에서는 두 가지 부호가 있다 했죠. 소스 부호가 있어요. 우리말로는 원천 코딩이라고 하죠. 소스 부호화. 소스 부호는 이제 압축이라겠죠. 압축을 하는 개념이라겠어요. 압축을 왜 하냐? 그러면 데이터 양을 줄이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전송할 때 데이터 양이 적으면 빨리 전송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전송 효율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부호가 있죠. 그게 뭐냐면 채널 부호예요. 채널 부호화, 채널 코딩이라고 하죠. 채널 부호화는 뭐라 했어요? 에러를 검출하고 정정할 수 있는 제어 정보를 덧붙이는 과정이라겠죠. 그래서 이제 수신단에서는 복화를 통해서 에러를 검출해서 수정까지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부호가 있는데 먼저 압축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보조 정보를 덧붙이는 과정이 뒤에 온다. 수신단에서는 반대로 이 보조 정보를 이용해서 에러를 수정한 다음에 압축을 푼다. 그랬어요. 그래서 송신 순서와 수신 순서는 반대다. 그랬죠? 그래서 소스 코딩이 앞에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채널 코딩이 뒤에 나옵니다. 수신단에서는 반대로 채널 디코딩을 먼저 하고 소스 디코딩을 나중에 하죠.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친절하게 이제 수신단은 나왔기 때문에 영어로 나와 있으니까 영어로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한글로 쓴다고 해서 틀리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거를 소스 부호보다는 여기 써져 있으니까 소스
여기에 디코딩이라고 써있으니까 코딩 쓰시는 게 좋죠. 그래서 소스 코딩이라고 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근다그래서 우리말로 온천 부화 쓴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닐 것 같아요. 맞닥 해주시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나에는 채널 부화보다는 영어로 채널 코딩 이렇게 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둘 다 맞겠죠. 그래서 쉽게 맞출 수 있는 문제가 이제 2번 문제였다. 2번 같은 문제를 틀려버리면 안 되는 거죠. 기초가 없는 것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2번 같은 문제는 쉽게 맞췄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1번과 2번은 여러분이 점수를 가져가셨어야만 하는 문제였다. 이렇게 봐지는 거죠. 3번 문제입니다. 이것도 이제 어렵지 않았죠. IEEE 802.3 이더넷 표기가 나왔는데요. 자, 앞에 있는 10은 뭐냐면 전송 속도죠. 전송 속도고요. 그 다음에 베이스라고 나와 있는 이 글자는 전송 방식이죠. 전송 방식이고요. 뒤에 있는 5는 이제 전송 거리입니다. 거리가 되겠어요. 이 기본 거리가 이제 100m니까 5가 적혀 있으면 5를 곱하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거리는 500m가 되고요. 그 다음에 앞에 있는 10은 기본 단위가 메가bps라고 했어요. 그래서 답은 10메가bps가 되겠습니다. 이번 이제 시험은 좀 난이도가 높다 보니까 친절하게 단위는 적어줬어요. 숫자만 적으시면 되는 이런 문제였습니다. 자, 4번입니다. 자, 이 문제가 이제 당락을 좌우했던 문제 같습니다. 뭐 어려워서 또는 쉬워서 그런 게 아니라 이 문제를 맞추실 수 있는 분들은 이제 합격 점수가 나오신 것 같고요. 이 문제를 틀려버리신 분들은 점수가 약간 부족해서 불안한 상태이실 것 같습니다. 자, 이 문제는 문제를 잘 읽어보시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용어에 관련된 문제예요. 다음 내용에 가로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그랬는데요. 문제 속에 답이 있는 거죠. 자, 이 가에 들어갈 용어라 함은 자, 초고속 정보통신 서비스 여기에 용어가 들어있는 거예요. 초고속 정보통신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일정 기준 이상의 국내 정보통신 설비를 갖춘 건축물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단어는 초고속 정보통신의 용어가 여기 들어있고요. 여기에 건축물에 건물이라는 용어가 들어있죠. 그래서 초고속 정보통신 건물이 답이에요. 그래서 용어는 정확해야 됩니다. 그래서 초고속 정보통신 건물이 들어가야 돼요. 두 번째 용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들어갈 용어라 함은 원격에서 조명, 난방, 출입통제 등의 홈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일정 기준 이상의 홈 네트워크 배관, 배선 등을 갖춘 건축물. 여기는 뭐가 핵심이에요? 홈 네트워크가 핵심이죠. 그 다음에 건축물이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홈 네트워크 건물이 답이 됩니다. 자, 건물이 답이 되는 거죠. 이 딸린 문제 세 번째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개는 맞추실 수 있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좀 맞추시기가 좀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들어갈 용어라 함은 건축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구내 통신 설비에 설계 도면을 심사하여 부여하는 인증을 우리가 예비 인증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딸린 문제 세 번째는 좀 어려웠을 것 같고요.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운이 좋으신 분들은 이 안에서 용어를 찾아가지고 맞췄을 것 같은 이런 문제입니다. 자, 5번 문제죠. 자, 정보통신공사 감리 업무에서 가와 나에 들어갈 알맞은 용어를 쓰라고 했어요. 자, 책임감리원은 소속 직원 중 안전을 담당하는 안전 담당자가 있습니다. 이것을 지정해서 공사업자의 안전 관리자를 지도 감독하도록 해야 하며 공사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계획의 사전 검토, 실시 확인, 평가, 자료의 기록 유지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제반 안전관리 업무에 대하여 확인을 하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안전 담당자가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안전 관리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간혹 이제 여기에 안전관리 담당자라고 이제 쓰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채점자 분들이, 교수님들이 이제 유하게 맞닥해 주시는 분도 있겠지만, 영어다 보니까 틀리다 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용어는 안전 담당자가 됩니다. 이 문제는 조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자, 6번 문제는 쉬운 문제였죠.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군의 전기통신 사업을 구분하는 두 가지 유형. 뭐예요? 기간통신사업자가 있죠. 그 다음에 이 기간통신사업자가 회선을 설치한 회선을 일부를 임차해가지고 빌려가지고 정상적인 통신 업무 이외에 부가 정보를 추가해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 통신사업자가 있죠. 그래서 기간통신사업자, 그 다음에 부가 통신사업자가 답이 됩니다. 그래서 용어만 적으라겠으니까 간단하게 이렇게 용어만 적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시험에는 이제 정의까지 정확히 적어라 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은 정의도 외워갖고 가셔야 됩니다. 다음 시험 때는. 예전에는 이제 별정통신사업자라는 게 있었어요. 그 용어가 없어진 지가 꽤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간통신사업자와 부가통신사업자 두 가지만 있다. 자, 7번 문제. 이것을 맞췄어야 돼요. 이걸 못 맞추면 안 됩니다. 이거는 이론 때 이제 이론 시험에 가끔 나왔던 문제였죠. 그래서 이것은 다 맞췄을 것 같아요. 자, 신뢰대에 관련된 문제죠. 자, 수리 시스템이 고장이 났을 때 수리에 의해서 정상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시스템, 고쳐서 쓸 수 있는 시스템에서 말하는 거죠. 그때 이제 이 가동률로 표시해 봐라 이 말이죠. 신뢰도를. 자, 병렬 시스템에서 유니트의 신뢰도가 R1과 R2일 때, 어떤 시스템의 신뢰도가 R1이고 다른 시스템이 R2일 때 항상 한 대의 가동을 보장하는 경우의 시스템 가동률 A를 구해봐라. 이 A를 R1과 R2를 이용해서 식을 완성해라 이 말이죠. 근데 핵심어가 이제 병렬 시스템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렬 시스템과 병렬 시스템의 신뢰도 구하는 것은 이론 공부할 때 다 배우셨어요. 자, 어떤 시스템이 있는데 이 시스템을 정상 가동할 수 있는 신뢰도가 R1이다 이 말이죠. 또 다른 시스템이 있는데 이게 정상 가동할 수 있는 신뢰도가 R2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두 개가 이제 직렬로 연결되면 둘 다 정상 가동을 해야만 어때요? 데이터가 전송이 되겠죠. 그럴 때의 전체 가동률 A를 구해봐라. 그러면 직렬일 때는 어떻게 해요? 이 신뢰도와 이 신뢰도를 곱하면 돼요. 직렬일 때는 이렇게 구하시면 된다 이런 말이죠. 병렬일 때는 어떻게 돼요? R2가 이렇게 있어요. 병렬일 때는. 자, 이 시스템이 정상 가동할 수 있는 신뢰도가 R1이에요. 그러면 이쪽으로 데이터를 보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 시스템이 정상 가동할 수 있는 신뢰도가 R2예요. 그럼 이쪽으로도 데이터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고장이 나더라도 이쪽으로 보낼 수 있죠.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이쪽이 고장이 나더라도 또 이쪽으로 보낼 수 있잖아요. 언제만 안 되는 거예요? 둘 다 고장이 났을 때는 안 되는 거죠. 그럼 둘 다 고장이 나지 않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둘 다 고장이 났을 때의 확률을 구한 다음에 1에서 빼면 둘 중에 하나는 고장이 안 날 확률이죠. 이해되시겠어요? 둘 다 이제 고장이 날 확률은 뭐냐? 자, A가 고장이 날 확률은 1에서 R1을 빼는 거죠. 얘도 고장이 날 확률은 1에서 R2를 빼는 게 고장 날 확률이죠. 그럼 둘 다 동시에 고장 날 확률은 두 확률을 곱하는 거예요. 그래서 1-R1, 1-R2죠. 둘 다 고장이 날 확률이죠. 그러면 거기 그 확률을 1에서 빼면 둘 중에 하나는 최소한 고장이 안 날 확률이죠. 물론 이제 둘 다 고장이 안 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둘 다 모두 고장이 났을 때는 데이터를 보낼 수 없잖아요. 그래서 가동률은 이런 공식으로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8번입니다. 이 8번 문제는 접지점을 측정하는 방법 중에서 3점 전이 강화법에 관련된 문제죠. 자, 이거는 이제 시험에 아주 출제가 많이 됐었어요. 그래서 3점 전이 강화법을 구체적으로 4단계로 뭐 설명해라든지 다양한 문제로 출제가 됐기 때문에 이 문제는 쉽게 여러분들이 답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이 문제를 풀기 전에
3점 전이 강화법에 의해서 접지장을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죠. 자, 이 접지 전극이 있는 요 점에 접지장을 측정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먼저 이 접지 전극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만큼 충분히 떨어져 있는 곳에다가 이 전류 전극을 세우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접지 전극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정도의 충분한 거리를 두어 전류 전극을 설치한다. 이게 첫 번째 단계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전류 전극을 세운 곳에서 접지 전극 쪽으로 시험 전류를 흘러보내는 거예요. 전류원을 통해서 시험 전류를 흘러보낸 다음에 그 전류량을 전류계로 측정해 보는 거죠. 그게 두 번째 단계입니다. 예, 그래서 접지 전극과 전류 전극 사이에 시험 전류를 인가한 후에 전류계를 통해서 전류값을 기록한다, 측정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게 두 번째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이 전위 전극을 세우는 건데요. 이 전위 전극을 세우는 방법이 이번에 시험에 나온 거죠. 예, 원래는 이제 이 전위 전극은 이 접지 전극에서 전류 전극 쪽으로 이동하면서 이쪽에서 이제 이쪽으로 이동하면서 조금씩 거리를 이제 넓혀가면서 전압을 측정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전압이 뭐 급격히 올라갔다든지 떨어졌다든지 그런 지점을 피하고요. 계속해서 일정한 전압이 나오는 지점을 찾는 거죠. 그 점을 전위 전극 지점으로 잡는 거예요. 평탄한 전압이 나오는 점을 찾는 것이 세 번째 단계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전위 전극을 접지 전극 쪽으로 이동하면서 접지 전극으로부터 전류 전극 방향으로 여기서 이쪽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전위 전극을 찾는 거죠. 일정한 간격 이동하면서 측정했을 때 전압계로 측정한 이 전압이 상승 곡선이 거리에 대해서 평탄한 지점이죠. 평탄한 일정한 지점을 확인한 다음에 전압을 측정한다. 이 전압을 측정한다. 이게 이제 세 번째 단계예요. 근데 이 문제는 이제 이런 거죠. 만약에 여기와 이 접지 전극과 전류 전극 사이에 토질이 토양이 균일한 토양이었다면 굳이 이런 방식으로 전위 전극을 찾을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랬을 때는 전체 접지 전극에서 전류 전극까지의 전체를 100으로 본다면 이 거리를 100으로 본다면 이 접지 전극에서 61.8% 되는 지점을 바로 전위 전극으로 세우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방금 이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죠. 하여튼 이게 3단계고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 전류와 전압을 측정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뭘 우리가 알 수 있어? 저항을 알 수 있죠. 저항은 V는 IR이니까 R은 I분의 V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V를 이 I로 나누면 그게 바로 저항이 나오는데 그 저항이 바로 접지 저항에 해당된다라는 것이 이제 마지막 4단계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3점 전위 강화법 정확하게 공부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는 그런 거예요. 3점 전위 강화법으로 접지 저항을 측정할 때 접지 전극과 전류 전극 사이의 토양이 균일하다고 나왔잖아요. 균일한 경우에는 전위 전극의 위치를 접지 전극과 전류 전극 사이에 여러 지점에 두고 측정하여 그 전위 상승 그래프 상의 평탄한 점을 찾는 대신에 일정한 지점에서 위치시키고 그 일정한 지점이 어디냐 이 말이죠. 위치시키고 측정한 것으로 할 수 있다. 그럴 때 이 일정한 지점이 뭐냐 이 말이죠. 이제 이러한 경우 전위 전극의 위치는 접지 전극과 전류 전극 사이의 거리 중 접지 전극으로부터 몇 프로 떨어진 것이에요? 61.8%죠. 그래서 이게 이제 프로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냥 61.8만 적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뭐 프로를 적었다고 해서 틀리진 않을 거고요. 여기에 이제 프로가 있었기 때문에 61.8 이렇게만 적으셔도 되고요. 굳이 또 61.8% 적었다고 해서 틀리진 않습니다. 하여튼 61.8%라는 거죠. 떨어진 지점에서 측정해야 하는지 쓰시오. 답은 61.8%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9번 문제입니다. TCP/IP 프로토콜을 네트워크 접근 계층이죠. 네트워크 접근 계층, 인터넷 계층이죠. 전송 계층, 그다음 응용 계층 이렇게 네 단계로 나눌 수 있어요. 계층을 TCP/IP는 네 계층으로 나눌 수 있죠. 이때 각 계층의 기능을 적으라 그랬어요.
일단 네트워크 접근 계층은 OSI 7계층에 따진다면 물리 계층과 데이터 링크 계층을 합친 계층이죠. 그래서 물리적 네트워크 연결, 물리 계층의 역할이에요. 그다음에 프레임 전달을 처리하는 것. 이것은 데이터 링크 계층의 기능이죠. 그 두 계층의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이 TCP/IP에서는 네트워크 접근 계층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리적 네트워크 연결 및 프레임 전달을 처리한다.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인터넷 계층이죠. OSI 7계층에서는 네트워크 계층하고 이제 같은 계층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IP 주소를 이용해서 OSI 7계층으로 따지면 3계층이니까 IP 주소를 이용해서 패킷이죠. PD 단위가 OSI 7계층의 네트워크 계층은 패킷이잖아요. 패킷을 라우팅한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래서 IP 주소를 이용해서 패킷을 라우팅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이 이제 대표적인 인터넷 계층의 기능이에요. 그다음에 전송 계층은 이제 OSI 7계층의 이제 전송 계층 기능과 똑같죠. 그래서 종단 간, 엔드 투 엔드죠. 종단 간의 전송 제어를 담당하죠. 그래서 신뢰성 있는 데이터 전송을 담당하다.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응용 계층, 나머지 계층을 터뜨려서 이제 TCP/IP에서는 응용 계층이라고 하죠. 그래서 응용 계층은 사용자 애플리케이션과 서비스를 연결하고 코드 변환 등을 수행한다.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0번 문제로 갑니다. 자, NMS에 관련된 문제죠. 자, NMS 프로토콜과 관련된 다음 두 가지 용어에 대해서 답을 해라. 그랬어요. 자, CMIP에 대해서 나왔네요. 자, 영문 언어만 적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C는 커먼의 약자고요. 자, M은 매니지먼트의 약자입니다. I는 인포메이션의 약자예요. P는 당연히 프로토콜의 약자죠. 그래서 우리말로는 공통 관리 정보 프로토콜 이렇게 부르는 것이 CMIP였습니다. 자, 이 MIB는 과거에 여러 번 출제가 됐으니까 여러분들 답을 하시기에 편했을 것 같아요. 자, MIB는 무엇인가? 간략 기술하겠어요. 간단히 쓰시면 돼요. 뭐 직역을 하셔도 됩니다. 매니지먼트가 관리고 인포메이션이 정보니까 관리 정보 기반 아닙니까? 베이스가 기반. 그래서 이게 망 관리니까 망 관리 정보 기반 데이터베이스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이렇게 이제 모범 답처럼 망 관리 정보를 구조하여 저장하는 데이터베이스를 말한다. 뭐 이렇게 쓰셔도 되고 또는 이제 망 관리를 위해 사용되는 체계화된 관리 정보다. 뭐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적당한 용어를 찾으셔서 쓰시면 되는데 어느 걸 쓰셔도 다 모두 다 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11번으로 갑니다. 자, 우리가 이제 비동기 전송 모드인 ATM 네트워크에서 자, 가상 채널 식별자 VCI라고 하죠. 그다음에 가상 경로 식별자 VPI라고 하죠. 각각 설명해라. 뭐 자세히 설명한 말도 없어요. 각각 설명하라. 그러면 용어를 그대로 설명하셔도 어느 정도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문제가 8점짜리이니까 각각 4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간단하게 가상 채널 식별자는 말 그대로 가상 채널을 식별하기 위한 식별자다. 이렇게 쓰셔도 최소한 4점짜리니까 2점 이상, 3점은 주실 것 같아요. 좀 자세히 쓰려면 이게 ATM 방식이니까 비동기 전송 모드 셀 내에서 가상 채널을 식별하기 위한 식별자로 데이터 전송에 사용된다. 이렇게 써주시면 완벽하게 4점을 다 받을 수 있죠. 근다고 해서 가상 채널을 식별하기 위한 식별자, 저는 4점을 다 줘도 될 것 같아요. 크게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가상 경로 식별자도 마찬가지예요. 가상 경로를 구별하기 위한 식별자다. 이렇게 쓰셔도 2점에서 4점을 다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자세히 설명한다면 비동기 전송 모드 셀 내에 가상 경로를 구별하기 위한 식별자로 대역폭 관리 및 경로 설정에 사용된다. 이렇게 쓰시면 4점을 다 받을 수 있겠죠.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싶다 그러면 이 아래에 모범 답을 또 적어놨어요. 더 자세하게 적어놨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12번 문제입니다. 랑넷 또는 강전류 전선과의 접촉 등으로 이상전류 또는 이상전압이 유입될 우려가 있는 방송통신 설비의 과전류 또는
과전압에 방전시키거나 이를 제한 또는 차단하는 장치를 뭐라 보호기라고 하죠. 이거는 뭐 보너스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자주 출제가 됐었죠. 이거 산업기사에도 이번에 출제가 됐습니다. 자, 13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접지설비, 구내통신설비, 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에 대한 기술 기준에 따른 지중통신선의 시설공법에 대한 설명이다. 다음 가로 안에 들어갈 알맞은 것을 보기에서 찾아라. 이거는 이미 나왔던 기출문제였죠. 쉽게 답을 하셨을 것 같아요. 10점이나 되기 때문에 보너스로 준 문제였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지중통신선을 지중강전류전선으로부터 여기는 이제 30cm죠. 그 다음에 지중강전류전선이 특급일 경우에는 60이죠. cm 이내에 거리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중통신선과 지중강전류전선 간에는 설치 장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염에 견딜 수 있는 여기는 격벽이에요. 격벽을 설치해야 한다. 지중통신선의 금속체의 피복 또는 관로는 지중강전류전선의 금속체의 피복 또는 관로와 정기적 접촉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전기철도 또는 전기궤도의 귀선으로부터 누출되는 전류전선에 의한 뭐예요? 부식이죠. 부식 또는 강전류 설비로부터 전기통신 설비에 유입되는 위험 전류를 방지하거나 제한하기 위하여 퓨즈, 개폐기입니다. 개폐기 또는 이와 유사한 보안 장치를 통하여 접속하는 경우에는 에러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과거에 오래전에는 이게 퓨즈라고 안 나오고 휴즈라고 나왔었는데 요 근래에는 이제 퓨즈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기에 이제 퓨즈라고 분명히 이렇게 나왔었어요. 자, 14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접지설비, 구내통신설비, 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에 대한 설비 기술 기준에 따른 구내에 설치되는 옥내외 배관의 요건에 대한 설명이다. 다음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을 쓰시오 그랬네요. 4점짜리입니다. 자, 배관의 내경은 배관에 수용되는 케이블 단면적의 총 합계가 배관 단면적의 몇 프로요? 32% 이하가 되도록 해야 한다. 이게 이 법기에 있는 내용인데 이걸 이제 맞힐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배관의 굴곡은 가능한 완만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공률 반경은 배관 내경의 몇 배? 6배 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관련 법률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이 구내 배관에 관련된 법규 사항인데요. 이 중에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요. 5번째에 나와 있는데 구내에 설치되는 옥내외 배관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그랬어요. 그 중에서 이제 다음 이제 답이 나온 게 요거죠. 두 번째 내용이죠. 배관의 내경은 배관에 수용되는 케이블 단면적의 총 합계가 배관 단면적의 32% 이하가 되도록 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거죠. 배관의 굴곡은 가능한 한 완만하게 처리하되 공률 반경은 배관 내경의 6배 이상으로 한다.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이제 이쪽에서 나왔기 때문에 다른 곳에도 이제 다음에 출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법리 내용들을 이제 좀 살펴보고 이제 다음 시험에는 가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15번 문제로 가죠. 이제 구내 배선의 광섬유 케이블 링크 성능 기준으로 다음 가로 안에 들어갈 알맞은 값을 쓰시오. 그랬습니다. 자, 단일 모드가 있고 이제 광섬유는 다중 모드가 있죠. 이제 파장과 채널 손실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광섬유 케이블 링크 성능 기준 중에 공동주택, 주택 오피스텔, 그다음에 업무용 건축물 이게 적용되는 것들이죠. 단일 모드는 이제 1310 나노미터 파장을 갖고 있는 것은 7dB 이하야 되고요. 여기에 들어갈 것은 1550이죠. 7dB 이하야 되고 다중 모드에서는 850 나노미터에서는 여기에는 13이에요. 13 dB 이하여야 됩니다. 이해야 되고
그다음에 다중 모드 중에서 이제 1310 나노미터는 9dB 이하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단위는 나와 있으니까 숫자만 적으시면 됩니다. 자, 16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이제 보너스 문제가 되겠네요. C클래스 네트워크에서 이제 서브넷 마스크가 주어졌죠. 우리가 C클래스에서 기본적인 디폴트형 서브넷 마스크는 255.255.255.0이 디폴트형 서브넷 마스크죠. 근데 이제 여기에 224라고 주어진 거는 이 맨 마지막 주소 8비트로 되어 있는 주소 범위 중에서 일정 부분을 서브네팅 했다는 소리죠. 그래서 이게 이제 1, 2, 4, 8, 16, 32, 64, 128 자리니까 224가 되려면 128하고 여기 있는 64하고 두 개를 더하면 몇이에요? 193이죠. 하나를 좀 더 돼야겠네요. 32까지. 이렇게 더하면 뭐가 돼요? 4가 되고요. 2가 되고요. 2가 돼서 224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한마디로 요거를 더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다 1이고 나머지가 다 0이 돼야 224라는 주소가 나오죠. 한마디로 요 3비트를 서브네팅 했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3개의 비트로 서브네팅을 했기 때문에 2의 3승 8가지 서브넷 수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답은 8개가 서브넷 수가 되는 거고요. 나머지 비트로 이제 호스트 주소로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2에 하나, 둘, 셋, 넷, 5이니까 5승 32인데 방금 전에 모두 0인 이런 주소는 이 네트워크 주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모두 0인 경우는 빼야 돼요. 그 다음에 나머지 주소들이 다 1인 경우는 브로드캐스트 주소죠. 그래서 2개를 빼야 됩니다. 그래서 최종 이 2개를 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얼마가 돼요? 30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호스트 개수는 몇 개다? 30개다. 아시겠죠? 자, 17번입니다. 자, 이 문제가 이제 제가 이런 문제가 나올 것 같았는데 계속 안 나오더라고요. 이론 시험에는 많이 나왔죠. 근데 드디어 이제 필답형에도 이제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오네요. 자, 이 문제는 적어도 2개 정도 이상은 맞췄을 것 같아요. 3개를 골라라 그랬으니까 한 개당 2점 정도 되죠. 그래서 최소한 4점에서 6점을 맞으셨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문제는 이제 네트워크 기반 서비스 공격 유형에 해당되는 것을 보기 위해서 3가지만 골라라 그랬어요. 첫 번째 이제 SYN 플러딩이 뭐냐? 자, 이거는 이제 SYN은 것은 동기 정보가 들어있는 곳이죠. 싱크로너스 약자죠. 그래서 이런 SYN 동기 정보가 들어있는 패킷을 공격자가 대량으로 상대방에게 보내가지고 공격하는 방식을 SYN 플러딩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이 SYN 플러딩은요 서비스 거부 공격 또는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의 유형 중에 하나다. 이 문제의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공격자가 대량의 SYN 패킷을 서버에 전송하여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을 방해하는 이런 공격 방식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버퍼 오버플로우라는 것은 말 그대로 버퍼라는 것은 저장 장소잖아요. 저장 장소가 용량이 있는데 그걸 넘어섰다는 뜻이에요. 오버플로우. 그러면 이제 에러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거는 뭐 답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버퍼 오버플로우는 프로그램에서 데이터를 저장하는 버퍼의 크기를 초과하여 데이터를 쓰는 경우에 발생하는 보안의 취약점이다 라는 거죠. 물론 이제 이를 이용해서 공격자가 공격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로 인해 인접한 메모리 영역을 덮어 쓰게 되어 프로그램의 오동작이나 시스템의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공격자는 이런 취약점을 이용해서 악성 코드를 실행하거나 시스템 권한을 획득할 수도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이제 오버플로우는 네트워크 기반의 서비스 거부 공격은 아니다. 단순하게 버퍼를 용량을 초과했다는 뜻이니까 아니에요. 티어드롭은 맞죠. 이건 눈물을 쏙 빼버린다는 뜻이에요. 티어드롭이죠. 티어드롭입니다. 이것은요 이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티어드롭 공격은 네트워크 기반 서비스 거부 공격의 일종입니다. 이게 답이 되는데 조각화된 IP 패킷을 악용하여 대상 시스템의 기능을 마비하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이제 패킷을 보낼 때는 일정 양식 잘라서 보내잖아요. 근데 이제 수신단에서는 잘라서 왔기 때문에 다시 이것을 재조립하는 과정에서 약간 여기 보낼 때 이 조각화를 해서 IP 패킷을 보낼 때 변형을 시켜버리면 재조립 과정에서 굉장히 제대로 조립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부하를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IP 패킷을 악용하여 대상 시스템의 기능을 마비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공격자는 의도적으로 IP 패킷을 조작하여 재조립하는 과정에서 오류를 발생시키고 시스템을 다운시키거나 성능 저하를 유발시키는 방식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것을 티어드로, 눈물 쏙 빼게 만든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 이제 스머프 공격이 있죠. 이것도 이제 답이 돼요. 그래서 세 가지가 답이 되는데, 스머프 공격은 뭐냐? 이것도 이제 네트워크 기반 서비스 공격 중에 이제 하나인데, 공격자가 공격 당할 상대자죠. 상대자의 IP를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내가 보냈는데 상대자가 보내는 것처럼 전체 브로드캐스트에 어떤 응답의 요청을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럼 모든 컴퓨터에서 그 해당되는 IP에게 응답이 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시스템을 마비시키는 이런 공격을 스머프 공격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스머프 공격은 네트워크 기반 서비스 공격의 일종으로 공격자가 희생자의 IP 주소를 스푸핑하여 대량의 ICMP 에코 요청 패킷을 IP 브로드캐스트 주소로 전송하여 네트워크를 마비시키는 공격을 말합니다. 나머지 이제 백도어 설치 이런 건 아니겠죠. 그 다음에 데이터 탈취, 말 그대로 이제 데이터를 가져가는 거니까 데이터 탈취라는 것은 불법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사용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네트워크 기반 서비스 거부 공격에는 해당되지 않죠. 그래서 요것과 요거 세 가지가 답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17번까지 17문제를 전부 풀어봤습니다. 어떻습니까? 난이도가 좀 높았죠?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